중국은 한국의 신형무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인다. 긴장할 필요가 없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과장된 선전이다. 현무계열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무기든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평가절하를 한다. 그러나 이 발언을 그대로 믿는 국가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중국이 애써 무시하는 이 태도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다. 이 한 가지 조건은 한국의 군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규정해왔다. 핵 억지력이 없는 대신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핵에 준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했다. 여기서 선택된 해법이 바로 탄도미사일과 초정밀 타격체계다. 단순히 한 발의 위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 빠른 배치, 짧은 준비 시간, 그리고 동시다발적 타격 능력을 통해 전쟁 초기 국면에서 상대의 핵심을 마비시키는 전략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 생산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오랜 기간 KMPR 체계 아래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양산해왔다. 연구 단계에 머무른 무기가 아니라 전시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것이다. 이 축적된 생산 능력은 중국, 일본, 미국 모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다. 중국이 진짜로 경계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핵무기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국가다. 그러나 재래식 탄도 전력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은 핵이 없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더 자유롭다. 선제 공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래식이라는 명분 아래 훨씬 유연한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점은 역설적으로 한국 미사일 전력을 더 위험한 변수로 만든다. 일본과 미국 역시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전환하며 반격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의 자율적 전력 강화를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그 속도를 면밀히 계산하고 있다. 한국이 가진 미사일 생산력과 기술 축적 속도는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동북아 전략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핵무기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국은 이 질문에 대해 말이 아니라 실제 체계로 답해왔다. 깊은 지하를 관통하는 초대형 탄두, 이동 표적을 추적하는 정밀 유도 기술,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비행 궤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양산 능력. 이것이 한국 미사일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지 미사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탄도무기, 전투기와 결합된 장거리 정밀 타격, 해상 플랫폼과의 연동까지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차세대 전력 논의는 단순한 무기 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을 제대로 읽는 순간 왜 중국이 애써 무시하는 척을 하면서도 동시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지 명확해진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한국이 어떤 미사일들을 실제로 개발했고 무엇을 공개했고 무엇을 아직 말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왜 전략적으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단순한 방어수단의 범위를 넘어섰다. 핵심은 무엇이 공개되었고 무엇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한국의 미사일 전략은 언제나 같은 원칙을 따른다.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 전략적 필요가 생겼을 때,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할 때, 그리고 상대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드러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무 계열이다. 현무사는 대형 탄두를 통해 지하 깊숙한 표적을 파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무기다. 이 무기는 단순한 위력 과시용이 아니다.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심 지휘부와 지하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지상발사 플랫폼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지만 해상 플랫폼과의 연동 계획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전략적 활용 범위는 훨씬 넓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무 40이다. 이 미사일은 기존 현무사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탄두를 사용하지만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다 위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축을 만든 것이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탐지와 대응이 훨씬 까다롭다. 발사 원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기동하는 해상 플랫폼 덕분에 사전 타격도 쉽지 않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운용 개념을 지상 중심에서 다영역 구조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중 발사 개념 역시 빠질 수 없다. KF-21과 결합되는 KTSSM물에는 전통적인 지대지 미사일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공중에서 발사될 경우 사거리는 동일하더라도 작전 유연성은 급격히 상승한다. 항공기가 이동하면서 발사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적의 후방이나 측면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공군 전력 전체의 타격 개념을 재정의하는 변화다. 극초음속 무기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하이코로 알려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낮은 고도에서 기동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다르다. 고고도로 상승한 뒤 낙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탐지가 어려운 고도에서 빠르게 접근한다. 해군 주도로 개발이 먼저 진행된다는 점 역시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이 극초음속 전력을 해상 거점과 결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HGV다. 80형 극초음속 탄두는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뒤 불규칙 기동을 하며 목표로 접근한다. 요격 시스템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다. 궤도가 고정되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어렵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집중하고 있는 기술 영역에 한국 역시 연구 기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공개 논문과 학회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흐름은 다탄두 개념이다. 현무 5호와 같은 초대형 탄두미사일이 단일 목표를 깊게 파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면 다탄두는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게 다탄두는 전략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단일 탄두 대신 여러 개의 소형 탄두를 운용할 경우 이동식 표적이나 분산된 지하시설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드론 결합 개념이 더해진다. 탄도 미사일이 목표 지역 상공까지 빠르게 접근한 뒤 내부에 탑재된 드론을 분리해 표적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방식이다. 드론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 목표 지역까지 운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동 중인 발사대, 은폐된 시설, 실시간으로 변하는 표적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구조다. 이 개념은 이미 여러 공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무기 체계가 아직 완성형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항상 한 발 늦게 공개한다. 개발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직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한국 미사일 전략의 특징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전략이며 침묵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동한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미사일 전력이 공중 플랫폼과 결합될 때, 특히 KF-21이라는 전투기와 만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지점에서 KF-21과 F-35 비교 논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KF-21과 F-35를 비교하는 논쟁은 항상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누군가는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KF-21이 곧 F-35를 넘어설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시각 모두 핵심을 비켜간다. KF-21과 F-35는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두 전투기는 서로 다른 시대적 요구와 전략적 조건에서 태어났다. F-35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됐다. 최대한 보이지 않는 전투기, 단독 침투가 가능한 공중 플랫폼, 그리고 미군 중심의 글로벌 작전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 이 전투기는 스텔스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되었고 내부 무장창과 고도의 센서 융합을 통해 적의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신 그 대가는 명확하다. 높은 도입 비용, 막대한 유지비, 그리고 사용자의 자유도가 제한되는 구조다. 반면 KF-21은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됐다. 한국은 이미 F-35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KF-21은 F-3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F-35와 함께 작동하는 전투기로 설계됐다. 다시 말해 KF-21의 임무는 스텔스 단독 침투가 아니라 전장 전반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미사일과 센서를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KF-21을 F-35와 단순 비교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대 구분에서도 혼동이 잦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고 F-35는 5세대의 전투기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다. 5세대의 핵심은 완전한 스텔스 형상과 전면적인 통합 항공전자 구조다. KF-21은 스텔스를 고려한 형상 설계를 적용했지만 내부 무장창과 일부 스텔스 소재는 기본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평균적 성능을 확보해 동급 전투기 대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비교 대상은 F-35가 아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들이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개념을 반영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전투기들은 개발 이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형상을 다듬고 보완했다면 KF-21은 애초부터 그 방향을 전제로 설계됐다. 이 차이는 향후 개량 가능성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운용 비용과 지속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력화되는 무기가 아니다. 얼마나 자주 출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KF-21은 이 영역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진다. 검증된 기술 위주로 구성된 항공전자구조, 상대적으로 단순한 유지체계, 그리고 국내에서 통제 가능한 부품 공급망은 장기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도다. KF-21은 개방형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는 국산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외국산 무기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F-35는 철저하게 통제된 구조다. 무장 통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모두 공급자의 승인과 일정에 좌우된다.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략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KF-21은 F-35를 흉내내는 전투기가 아니다. 핵심은 다른 역할이다. KF-21은 미사일 전력, 무인기, 해상 플랫폼과 결합해 다층적인 공중 전력을 구성하는 중심축이다. 이 전투기가 단독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대신 다른 자산과 연결될 때 진가를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릴 필요가 있다. KF-21은 현재의 모습이 완성형이 아니다. 블록 개량과 확장 개념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성격의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변화의 방향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다뤄야 할 핵심이다. KF-21의 진짜 가치는 현재 성능이 아니라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지금 공개된 모습만 보고 이 전투기의 한계를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 전투기로 설계되지 않았다. 단계적 개량을 전제로 한 구조, 다시 말해 블록 개념 자체가 이 전투기의 본질에 가깝다. 블록 1과 블록 2는 비교적 명확하다. 공대공 전투 능력의 완성, 그리고 공대지 타격 능력의 본격적인 통합이다. 여기까지는 기존 45세대 전투기의 확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 흔히 블록 3로 불리는 영역, 그리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EX 개념이다. EX는 공군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종 사양이 아니다. 제작사가 미래 전쟁을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 방향성에 가깝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성능의 추가 강화, 고성능 컴퓨팅 장치, 그리고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요소가 처음부터 기체 내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유 공간과 구조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한 장비 추가가 아니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 요소다. 외부 장착 무장이 줄어들수록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감소한다. KF-21은 현재 반매입 방식으로 일부 무장을 장착하지만 내부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개조를 통해 내부 무장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기존 45세대 전투기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다. 전자장비 영역에서도 변화는 크다. 기존의 미션 컴퓨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처리 체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단순히 레이더 신호를 분류하는 수준이 아니라 축적된 비행 데이터와 전장 정보를 학습해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잡한 전장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여기에 유무인 복합 개념이 더해진다. KF-21이 단독으로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구성하는 중심 노드가 되는 시나리오다. 유인 전투기는 의사결정과 고난도 임무를 담당하고 무인기는 정찰, 교란, 공중전 보조 임무를 수행한다. 이 구조에서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의미를 잃는다. 전투기의 가치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산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느냐로 재정이 된다. 이 지점에서 EX 개념은 단순한 전투기 개량이 아니라 체계 전체의 진화로 이어진다. 전투기, 무인기, 위성, 통신, 데이터 링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구조다. 흔히 언급되는 NACS 개념이 바로 이 방향을 가리킨다. KF-21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정보와 무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용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을 요구한다. KF-21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필요한 성능만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요소부터 적용한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유지 비용과 개량 비용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다. 결국 KF-21의 미래는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축적으로 완성된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내부 무장, 스텔스 강화, 인공지능, 무인기 연동이 하나씩 현실화될수록 이 전투기는 전혀 다른 성격의 플랫폼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따로 있다. 바로 수출 시장이다. 성능만큼이나 정치, 비용, 운용 자유도가 중요한 이 시장에서
KF-21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다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투기의 성능만으로 수출이 결정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오늘날 전투기 시장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부담, 운용 자유도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산도 아니고 중국산도 아니며 러시아산도 아니다. 이 중간지대가 오히려 많은 국가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기간 F-35 도입을 희망해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균형, 미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는 정치적 조건은 언제든 계약을 무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지다.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대변하지 않는다.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외교적 노선이 강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실물 기체다. 많은 경쟁 기종들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양산이 지연되고 있다. 시승조차 불가능한 전투기를 계약하는 것은 군에게도 큰 부담이다. 반면 KF-21은 실제로 비행하고 있고 복좌형 기체를 통해 외국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말로 설명하는 성능과는 유럽 시장에서도 상황은 흥미롭다. 폴란드는 F-16 업그레이드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에 KF-21을 대안으로 검토했다. 비록 단기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전투기가 협상 지렛대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KF-21이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기존 전력과 가격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실질적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동남아 시장 역시 중요하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예산 제약이 크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원한다. KF-21은 가격 면에서 최저가는 아니지만 동급 대비 성능과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특히 생산 속도는 큰 장점이다. 이미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대규모 양산 경험을 가진 국가라는 점은 신규 도입국 입장에서 안정성을 의미한다. 수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운용 자유도다. KF-21은 개방형 구조를 통해 국산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무장과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업그레이드조차 어려운 일부 전투기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할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만 판매하지 않는다. 훈련, 유지보수, 무장 패키지,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구매국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방산 생태계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이 접근법은 매우 매력적이다. 결국 KF-21의 수출 경쟁력은 한 가지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능, 비용, 정치, 자유도, 그리고 신뢰가 동시에 작용한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KF-21은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질문이 남아있다. KF-21과 한국의 미사일 전력, 그리고 이 모든 체계가 만들어내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 군사 전략 전체의 축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미사일 전력, 공중 플랫폼, 무인 체계, 해상 자산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역할을 KF-21이 맡는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서 핵 억지력에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재래식 전력의 밀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빠른 양산, 정밀 타격, 동시다발적 공격, 그리고 요격이 어려운 수단을 결합해 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의 의지를 꺾는 구조다. 이 전략에서 미사일은 창이고 KF-21은 그 창을 원하는 방향으로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손이다. KF-21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투기가 아니다. 대신 공중에서 미사일 전력을 확장시키는 플랫폼이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가진 한계를 공중발사 개념으로 보완하고 해상 플랫폼과 연동해 다영역 공격 구조를 완성한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쟁 양상을 바꾸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이 지점에서 F-35와의 비교는 의미를 잃는다. F-35는 침투와 은밀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전투기다. 반면
KF-21은 연결과 확장에 초점을 둔다. 어느 쪽이 더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략에 더 적합한가의 문제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명확하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력 체계다. 수출 시장에서도 이 전략은 그대로 반영된다. KF-21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을 보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 무인기, 위성,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구조까지 함께 바라본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이 패키지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KF-21의 모습은 계속 바뀔 것이다. 내부 무장, 스텔스 강화, 인공지능 통합, 유무인 복합 운용은 단계적으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 형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많은 전투기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큰 경쟁력이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단기적 화려함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이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길을 동시에 걷고 있다. KF-21은 그 길 위에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군사 전략의 방향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 전투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기